이스라엘이나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의 단합은 희망이 없는 일일까요? 2023년 10월 7일 테러 공격 이전에 이스라엘인들을 분열시켰던 문제들은 전투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멈춘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파와 좌파, 사법개혁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그리고 네타냐후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만 아니면 누구든이라는 사람들, 아슈케나지와 미즈라임, 세속주의자와 종교인, 하레딤과 그 외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논쟁보다는 계속되는 문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여전히 극복 방법을 찾길 희망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현실주의자일까요? 오늘 싱크 트와이스에서 우리는 4분기 운동의 리더 요아브 헬러와 함께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싱크 트와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활동가인 요아브 헬러와 함께 4분기 운동과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싱크 트와이스 외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더 많은 뉴스와 분석을 나누는 조나단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쇼는 JNS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조나단 토빈 데일리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양극화시킨 격렬한 논쟁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과연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유대 국가에서 계속해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갈등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은 마치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보다는 과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월 7일 공격 이전에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국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뜻대로 전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과장된 수사와 국가가 스스로 분열되는 현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타냐후의 반대자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위협이 하마스가 그 시점에 공격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데 너무 몰두해서 외부에서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하레디의 잘못된 행동 사건들이 이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사법개혁 논쟁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엘리트들과 그들이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공동체들 사이를 갈라놓는 문화 전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해 공동 신념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유대인 시온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를 가진 이스라엘이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바로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 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요아브 헬러는 윙게이트 연구소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는 YNM 미디어 사이트를 설립한 팀의 일원이었으며 이후 그곳에서 수석 편집자 중 한 명으로 일했습니다. 역사학자인 그는 홀로코스트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2022년에 제4분기 행동주의 운동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아브 헬러 씨, 생각을 2번 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단.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4분기 운동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4분기는 우리가 4년 전에 만든 풀뿌리 시민 정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포스쿼터라고 이름 지었냐면요. 1948년 그들은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에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랍 국가들의 침공을 여러 전선에서 걱정했어야 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네. 나라를 세우는 중이었지만 마치 예언자처럼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 70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고 그 세대는 개척자들이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알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보다는 과거의 이야기들에만 머무를까 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4분기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는 2번 유대인 주권을 가졌지만 2번 모두 75~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 현상은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100년의 마지막 4분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열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부르는 냉전적 내전과 맞서는 상징이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다고 봤고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시온주의 주류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제4분기의 풀뿌리 운동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4분기은 특정 정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지역사회 기반의 행동주의 단체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 없이 그리고 당신들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서 어떻게 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흥미롭네요. 저희는 이것을 시민정치운동이라 부르며 양당 모두에 속하지만 정치적 운동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 목적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활동의 두 층위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대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분열과 정체성 정치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누구의 정치에서 무엇의 정치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후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마련한 6개의 정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보수, 중도, 진보 각 진영의 전문가들이 정책 문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개혁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수만 명의 활동가들에게 전달합니다. 저희는 의견, 코멘트, 피드백을 요청하고 실제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해 수정한 뒤 그에 대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정치인들이 저희에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저를 후원해 주세요, 제가 이것과 이것을 지지한다고 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특별한 점은 실제로 초당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스라엘 사회 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60만에서 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 지금 선거가 있다면 무엇에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운동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는 나프탈리 베네트, 18%는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9%는 야이르 라피드, 6% 베잘렐 스모트리치에게는 보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운동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주목하며 좋아, 4분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정당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새로운 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많은 중도 성향의 정당들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개인, 보통 은퇴한 장군들을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처럼 양분된 나라에서 중도주의는 항상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연 중도주의에 진짜 길이 있을까요? 그것이 리쿠드와 그 동맹들 그리고 그의 반대자들을 대체하거나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에서의 많은 양극화는 사회학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조노선. 이런 중도 정당들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는 진정한 중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도 좌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벤자민 네타냐후의 강점인데 그는 그들에게 봐라, 이건 좌파다, 이들은 중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그 정책들은 좌파라기보다는 중도 좌파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풀뿌리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중도의 무게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훌론 출신의 리쿠드 지지자와 테라비브 출신의 예시아티드 지지자에게 그들이 실제로 유대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주의적이거나 온건한 자유주의 정책, 자유시장 등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정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 체계 내에서 진정한 중도파인 새로운 세력, 신인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배에서 1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진 단 하나의 정당만 있으면 됩니다. 통합정부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없이는 정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달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개 의석만으로도 그런 정당을 만들 것이고 총리가 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총리가 못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정치에 손을 뻗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민운동과는 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히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알다시피 더 폭넓은 기반의 정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다른 많은 정당들, 즉 리쿠드당이 아닌 정당들의 지도자들이 네타냐후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일원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는 종교 정당들과 동맹을 맺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사람들이 이 정당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체로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타냐후에 대한 집착이나 반반, 네타냐후 정서가 아무리 사람들이 선의로 서로 협력하길 원한다고 해도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저한테 화가 난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에 2개의 메시아 운동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오직 비비만 운동이고 두 번째는 절대 비비만은 안 된다 운동입니다. 메시아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설명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네타냐후죠.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네타냐후 덕분이고 절대 네타냐후만은 안 된다 쪽에서는 모든 나쁜 일이 네타냐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결국 모두 네타냐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요, 그건 네타냐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집착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이 이스라엘 야당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도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2023년 10월 11일에 모든 시온주의 정당들은 아무 조건 없이 베니 간츠에 합류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계산 없이 통합정부로 전쟁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도덕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집착을 덜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중도 성향의 6, 7석을 가진 정당이 없으면 어떤 진영도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2사람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네타냐후에게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다시는 극우, 초정통파를 기반으로 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복무 문제 같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랍 정당을 기반으로 61번째 의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61번째 의석을 넘어서라면 만수르 아바스는 충분히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국방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문제, 가자지구나 다른 지역에서 공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요. 그에게 61번째 표를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이 두 정부가 이스라엘의 진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조너선. 저는 걱정돼요. 그 역학관계가 걱정돼요. 10월 7일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에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 정말 열심히 캠페인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중요한 것은 누가의 정치가 아니라 무엇의 정치라는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계속 돌게 됩니다. 누가 이끌죠? 제 말은 분명히 당신이 행동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6석을 얻기를 바라는 정당을 만들 계획이라면 누가 그 정당을 이끄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로서 정치를 취재하며 배운 점은 정치인들이 자주 누구도 없이 누군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정당 리더인가요? 제가 그 정당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조아즈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이름 아시나요? 그는 예비군 단체의 수장입니다. 저는 그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남겼어요. 데디 심치라는 또 다른 훌륭한 인물로 10월 7일에 아들을 잃은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에이나트 윌프는 미국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너선, 흥미롭네요. 우리가 봤듯이 그녀는 자신의 운동을 이끌고 있죠. 지금은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모두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모두 각자 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정당을 이끌고 싶어서 집착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4분기 운동으로서 중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 가지에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통합정부. 통합정부 없으면 우리는 빠질 겁니다. 둘째, 입법개혁을 함께 만들고 사법개혁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무에 대한 정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 계약, 교육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는 더 이상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자는 그 전에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진 세력이 따라야 할 4가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대중을 통해 각 정당에 압력을 넣어 서로를 배제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그만하자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대표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셨죠. 회원들의 여론조사만 봐도 서로 다른 정당, 우파, 좌파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역동성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제 말은 보세요. 저는 전쟁 중과 그 전 해에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열은 사회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부족 간의 전쟁이며 문화 전쟁입니다. 토요일 밤에 인질 광장에 있었다면 단순히 국가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연설자들이 인질들의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마도 공통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밝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스라엘인 중 4%에서 7%는 자신을 극좌 또는 좌파로 정의하고 44%는 자신을 중도좌파, 중도우파로 정의하며 41%는 자신을 우파 또는 극우로 정의합니다. 보시다시피 우선 이것은 집단이 아니라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스라엘인들은 여러 문제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요. 이 안보에 관해서는 심지어 조나단, 우리가 사법개혁안도 썼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또한 크네셋을 강화하는 것이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중도좌파부터 우파까지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정책부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은 우선적으로 당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파가 철수를 얘기할 때 그의 아픔만 들어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으니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67대 45였어요. 진보 좌파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2013년 1월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으로 그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즉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꿈꿔온 수천 년의 역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100년까지 이끈 최초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음 세대의 시선으로 리더에서 바라보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마음을 여는 것, 서로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부족 중심적인지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운동에는 하레디 지도부, 즉 초정통파 지도부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의 6%가 초정통파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봉사에 대해 사회 계약라는 문서를 완성하자 일부는 떠났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광범위한 합의가 67%의 우산임을 알고 있었고 100%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4분기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이미 언급하셨듯이 사법개혁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의 세속적 좌파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잠재적인 우익 종교 블록에 대한 마지막 권력의 보루로 여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반대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일부 사람들이 내전을 위협할 정도였죠. 혹은 선출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사법부가 무제한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알아요. 들어보세요. 제 말은 10년 전만 해도 좌파 쪽 사람들도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가 당파적으로 변하자 그들의 입장도 완전히 강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정부에 비판적입니다. 야리브 레빈이 이 과정을 진행한 방식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에게 두려움을 자극하고 극대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적이었고 진짜였기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한 좌파가 우파 사람들 중에서 이것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문제는 사법개혁을 보면 이스라엘 우파가 진보적으로 변했고 이스라엘 좌파가 극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우파는 사실 사법개혁에 대해 올바른 주장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초기 해결책은 그냥 부셔버리자, 디구 불도저로 밀어버리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우파의 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보수는 변화를 주되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좌파는 극도로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변화도 없다. 그들은 신성하다. 검찰총장은 신성하다. 아니, 그들은 신성하지 않다. 여러분은 자유주의자잖아요. 조금은 진보를 추구해야죠. 사법개혁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런 에코체인버에서 꺼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세요. 저희는 첫 번째 안에 대해 3단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기본법은 크네셋 의원 75명이 3번에 걸쳐 3차례에 걸쳐 통과시키고 다음 크네셋에서 한 번 더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1단계에 있는 기본법을 무효화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사 임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으로 판사나 정치인이 직접 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그 전문가들이 판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문제는 대법원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일부는 우리 의회인 크네셋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극적으로 바로잡기를 제안합니다. 크네셋, 즉 우리 의회의 의원 수를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인당 크네셋 의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청문회를 더 많이 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미국 상원처럼 매년 내각 구성원들이 크네셋에 보고해야 하는 그런 청문회 말이죠. 실제로 투표일에는 정당 명부에 직접 투표할 뿐만 아니라 크네셋 의원 5명에서 10명 정도를 직접 표시해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 대표나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에게 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크네셋이 임명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베트 국장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정부는 크네셋에 가서 비밀투표로 표결을 할 수 있고 크네셋이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우 올바르게 바로잡힌 크네셋입니다. 크네셋이 바로잡히면 기본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사를 어떻게 임명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쪽이 각자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권리 장전, 평등 등등을 얻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권리 장전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며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권리 장전, 즉 권리입니다. 한편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얻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말하듯이 사법심사 가능성, 네, 사법심사 가능성 완벽합니다. 이것이 우파의 꿈이며 앞으로 5년 내에 달성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단계마다 크네세트 의원 70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패키지, 한 묶음입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영에 실제로 타당한 폭넓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저도 그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크네셋을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120명의 의원들은 과부하 상태이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60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에 분명히 찬성할 것이고 많은 유권자들은 공공급여를 받는 사람이 60명 더 늘어나는 것에 반드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홍보 담당자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120명의 기생충이 있는데 180명까지 원하는지 물을 거라며 제 발언을 반대합니다. 정확히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인기 영합주의자가 되지 말자.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아니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때 제 생각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데 분명한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의 문제는 사법개혁 때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소수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자기 편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동의어로 재정해 하려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다비알이 책임의 정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국가라는 배를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 이런 극단적인 이념들이 실제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소셜 네트워크 등이 등장한 이후로 다시 한번 균형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권력들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 그 주장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우파가 하는 말은, 즉 딥스테이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제 표가 의미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국가 공무원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보적이고 그런 식으로 엘리트 집단의 일부입니다. 네, 행정국가죠. 네. 행정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이 흡수한 권력에서 볼 수 있고 때때로 국가검찰청에서도 볼 수 있고 기타 등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오직 중요한 것은 내 투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초정통파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안식일에 브네이 브라크 한가운데로 버스 운행을 약속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논리라면 그들이 투표를 했고 표를 얻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군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소수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좌파는 소수자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좌파의 문제는, 그리고 좌파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옳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집권 정부가 균형 없이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이런 두려움은 인구 통계를 생각하며 생긴 것으로 2022년 선거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좌파 일부는 이제 다시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하지만 저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파와 좌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저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리브 레빈과 네타냐후가 사법 개혁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들의 가정, 특히 야리브 레빈의 가정은 우파가 항상 이길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파가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를 선출하는 위원회에 연정 측 5명과 야당 측 2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집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는 질 수 없고 인구 통계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파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항상 이길 거라고 가정하고 정책에서 인구 통계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보듯이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랍인들이 70% 투표를 한다면 우파는 15년 동안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구 통계 얘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도 당신 말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는요. 그리고 저는 미국 정치를 취재해 왔습니다. 누군가 선거에서 이길 때마다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4년 전에는 부시와 공화당이 승리했죠. 모두가 칼로브가 마법 공식을 찾은 줄 알았죠. 알다시피 미국에서 누군가 선거에서 이길 때마다 항상 천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런데 보통 2년에서 4년 안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논점 중 하나입니다. 4분기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인데 이는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일종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이것은 보통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과 권력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당신의 운동은 이스라엘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5번의 선거라는 악몽을 겪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타냐후가 불멸의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가 리쿠드를 이끌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파에서 인기가 많고 그럴듯한 대안이 없는 상황은 분명 어느 정도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이스라엘은 친비비와 반비비의 교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네타냐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베네트 총리 1년 빼고 17년 동안 총리였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총리 시절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월 7일 에도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3년부터 리쿠드 당의 대표였고 2000년대 초 샤론과의 잠깐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리더였습니다. 그를 교체할 때가 됐다는 말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10월 7일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기관의 수장들과 함께요. 저는 그가 전쟁에서 이룬 몇몇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전쟁의 일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아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그가 교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망치지 않고 바로잡기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긴다면 저는 그가 모든 시오니스트 정당을 연정에 참여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네트, 아이젠코트 등 여러 정당이 그의 정부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가 이긴다면요. 그들에게 그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왜죠? 참고로 반대도 마찬가지고 리쿠드도 상대편에 합류해야 하죠. 왜죠? 결국 특정 지지층만으로는 이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봉사하는 사회적 계약을 만들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위한 스타트업 국가, 영적 국가가 되고 중동에서 실제로 선도하려면요. 우리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조나단,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심하게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 메시지로 좌파나 중도좌파에서요.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네타냐후가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고 느끼고 그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카르타이 게이트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분노에 공감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겨보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연정 중 하나이고 역사상 최악의 야당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왜 우리를 모욕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 발언은 여론조사를 읽은 데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10월 7일 이후 지금쯤 75, 80석은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다음 선거에서 네타냐후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압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온주의자이고 애국자이며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대교의 세대 계승과 인터넷을 믿습니다. 저는 불장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이기면 함께하겠습니다. 제발요. 그게 우리가 캠페인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걱정하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하아레츠에서 당신의 운동이 팔레스타인인을 제외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라는 말을 국가 논의에 다시 포함하고 싶다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평화에 관심 없어 보이는 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0월 7일의 참혹한 사건과 이후 전쟁, 제2차 인티파다처럼 이런 일들이 평화가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서 더 자세히 보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하레디들과 거의 모든 문제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Okay, well, you're not alone in that. 자, 자세히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 아랍인, 이스라엘 시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권리나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운동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평등을 지지합니다. 알겠죠?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10월 7일 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운동의 주류는 시온주의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국가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0년대에 말했을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의미했고 저도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난민 문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귀환권에 대해 저는 그들에게 귀환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7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700만 명의 난민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10월 7일에 무함마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조나단 내 집에서 나가줄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당신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약탈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대로 언젠가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합니다. 영토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국가를 가지고 있고 그 땅에 역사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귀환권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대인들의 꿈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타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47년에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1967년 이후에도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나이에서 타협했고 오슬로에서도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바락과 오메르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두 제안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미국 유대인 사회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더 많은 세력이 그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제닌, 나블루스 또는 가제에 있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우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국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꿈에서 벗어나 사실 그는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아레츠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대와 사마리아나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없다는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인들, 네타냐후 정부, 그리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협정과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좋은 관계에 대해 엄청난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곧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상화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미국이 달래려 했을 때만큼 위협적이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듯합니다.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국 다른 요인 못지않게 종교에 뿌리를 둔 이 갈등의 해결 불가능한 본질 때문에 모든 낙관론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가 당신의 운동이 말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인들은 기술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어서 다른 해결 불가능한 갈등들까지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요? 보세요. 제 생각에는 정의상 그렇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중동 내 지정학적 입지는 지금이 10월 6일과 7일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시아 축이 하마스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내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S가 자신과 자국민 일부 그리고 세계에 과도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나 점점 더 전통적으로나 그곳의 발전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갈등에 대해 세 가지 단계의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지역적 접근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그리스까지 말이죠. 저는 여러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자신만 보호하려고 안으로만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효과 없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하고 동맹을 찾아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중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이나트 필프가 팔레스타인주의라고 부른 것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세력들에 맞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자 지구이든 다마스쿠스이든 전 세계 대학 캠퍼스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월 6일과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괴물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너를 파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주도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탈과격화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의 교과서가 바뀌는 것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그들의 첨단 기술과 경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실제로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탈과격화 조치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자치권으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평화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향후 몇 년간 이스라엘의 주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운동, 즉 제4분기가 하려는 일 중 가장 흥미로운 요소 하나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와 지역 기반 자선 활동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가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져 온 나라에서는 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화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로 여러분이 지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본능적으로 정치인들과 언론을 탓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제4분기는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이고 우리가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 사회 단위로 그리고 지역 단위로 충분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 메시지 전달이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앙 집중 방식에 익숙해서 그렇죠. 접근 방식에 익숙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이스라엘 시민 운동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특히 10월 7일 이후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죠? 이 벽은 뭔가요? 우리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마주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4분기를 시작했을 때 4년 전에는 정말 시민 정치 전 이스라엘 운동들이 있었고 모두가 통합과 지역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가 수십 개 있으며 일부는 우리보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배경, 즉 홀로코스트 역사가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유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나쁜 일에 대한 만능 은유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싫어하는 누구든 히틀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만 해도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와 같은 주요 지식인 포럼에서 실제로 앤 프랭크와 이 나라의 불법 이민 억제 노력을 비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늘 홀로코스트가 역사에서 끝난 일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홀로코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건 신성한 것이니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배우며 인간과 국가 문명에 대해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을지 스스로 묻길 바랍니다. 그게 한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홀로코스트 용어가 왜곡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전례 없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이라 비난했죠. 그래서 저는 비유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역사상 집단학살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멈출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유럽 유대인들이 멈추자 협상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터키에 학살당한 아르메니아인들이 우리 협상하자고 했나요? 하마스는 30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협상을 체결하고 인질을 석방하고 항복함으로써 집단 학살이 아니라 전쟁이었던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렇게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결국 저는 많은 진보적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단이나 실제로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면 결국 아무것도 홀로코스트가 아니게 되며 저는 이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기억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점은 이것이 미래와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학살과 집단 학살 피해자들에게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 수만 명의 이란인들, 페르시아인들이 자기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은 왜 이 학살 정권을 막기 위해 전면전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런 비유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이 4분기 운동과 당신의 활동을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영어로 된 웹사이트가 있고 영어로 팟캐스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조너선.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가끔 미국에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초에는 보스턴과 뉴욕에 있을 예정이고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꼭 팔로우해 주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영어 웹사이트가 저희를 팔로우하고 저희 소식을 듣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게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나탄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어디에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떤 플랫폼에서 듣고 계시든 또는 페이스북이나 X, JN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twice@ijns.org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